아버지, 저한테 더 이상 뭘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다 제가 책임질 순 없잖아요. 책임질 수 없다고? 넌 내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나 하냐?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지내던 김정열입니다. 젊었을 땐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며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멀어졌던 아들과의 재회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열이고 올해로 80살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외딴 산속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참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작하죠. 부엌에서 나무를 태울 때 나는 은은한 냄새, 그리고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보곤 합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삶이 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꽤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출퇴근 전쟁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내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말렸지만 이제는 다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웃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제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 따뜻해요. 마을 어귀에 계신 할머니는 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챙겨주시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는 동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곳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불편했던 아구미와 장작불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곤 했지만 요즘은 직접 농사도 조금씩 짓고 봄이 되면 산나무를 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혼자라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평화는 그런 그리움보다 더 커요. 어쩌면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며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겨울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아구미에 장작불을 지피고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한숨 돌리고 있었죠. 갑자기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금 긴장되고 했습니다. 요즘은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수화기를 들었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성재예요. 순간 멈칫했어요. 아들 성재의 목소리를 듣는 건 참 오랜만 있거든요. 아버지, 이번 설에 찾아볼까 해서요. 아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아내, 그러니까 성재의 어머니 장례식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의견이 엇갈렸고 그 뒤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죠. 그 이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은 더 냉랭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내 탓이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 연락이 없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에 담담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와다. 잘 지내고 있었냐? 라고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겠습니다. 성재가 왜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는 걸까?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닐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오니 뭔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고 집도 좀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더군요. 성재가 어릴 적 좋아했던 갈비찜 재료를 준비하며 서울로 떠났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산속에서 고요한 일상을 보내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방문 소식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설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까요? 멀어진 마음의 거리가 조금이나마 좁혀질까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자매가 7명이나 되는 대가족에서 막내로 자라다 보니 제게는 늘 손에 일을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맡아 하셨는데 그마저도 손이 모자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돕는 것이 당연했죠.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렸을 때 제 머릿속엔 하나뿐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에게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주자.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희 둘 다 학창시절을 제대로 보낼 수 없었기에 성재에게는 꼭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를 온 후 저는 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원도는 딸기 농사로 점점 이름을 알리던 시기였어요. 새벽부터 밭에 나가 땅을 고르고 봄에는 딸기꽃을 돌보며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했죠. 아내는 시장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를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손맛이 좋다며 딸기를 사가곤 했죠. 저희는 벌어들인 돈을 철저히 모았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한겨울에도 난로를 켜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성재를 서울의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며 성재는 부지런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내와 저는 밤새 웃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재를 칭찬하며 점열 씨는 참 성공했네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니 대단합니다. 라고 축하해 줬습니다. 저도 그때만큼은 제 삶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점점 바빠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아졌죠.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재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성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재가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잘 압니다. 취업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울에서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기에 성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성재가 대학을 나왔으니 금방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매일 성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왜 취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니?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너는 왜 아직이야?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성재를 두둔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아내에게는 변명처럼 들렸는지 대화는 늘 갈등으로 끝났습니다. 몇 년 후 성재가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내는 처음엔 잘되다. 이제 성재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림겠구나 라며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 역시 결혼 이후로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처가 집에 갈 때면 늘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처가에서 자신이 모자라 보일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며느리 쪽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서울 중심지에 살며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강원도 산골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집안이 있으니 성재가 스스로 이죽될 만도 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와 성재가 처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점점 더 불만을 드러났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소홀하냐며 성재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곤 했죠. 성재는 한편으로는 처가를 배려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두 사람의 감정을 조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재 역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도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두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찬바람이 유독 매서운 날, 지역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나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사가 조기 발견이 아니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아내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던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성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아요. 이번 주는 어렵겠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성재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신다.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내려와라. 하지만 성재는 여전히 며칠 뒤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아내 얼굴에는 점점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성재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기억은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슬프다기보다는 공허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비수가 되어 꽂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5월에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산골은 비가 내리면 한층 더 고요해지는데 그날은 유난히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죠. 성재는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도착했습니다. 정장도 단정히 차려입지 못한 채 급히 달려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한숨을 쉬는 모습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저도 방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성재와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 봐야겠어. 우리 집도 좁고 요즘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예민하잖아.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 가만히 서서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성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제가 이제는 짐이 된 걸까요? 그들이 제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대화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아느냐? 라고 묻고 싶었고 내가 너를 위해 한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결국 상처만 남길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집을 떠난 날은 유난히 맑고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것만 몇 개 챙겨들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다시 감정만 상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의 외진 산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한 후 작은 집 한 채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조금 초라한 곳이었지만 저에겐 그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지 않았고 집안 곳곳이 허물어져 있어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전기조차 불안정한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한기가 집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제게 오히려 새로움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느 순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더군요. 집 뒤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땅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름에는 상추와 고추를 따고 가을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수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산책을 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새소리가 가득한 산길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꼈습니다. 성재와의 갈등, 아내를 잃은 슬픔,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저를 위로해주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제 삶의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해 주셨고 시장에 나갈 때면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며 제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제게 새로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삶의 또 다른 형태의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자유를 의미하는 걸까? 이곳에서의 삶은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성재와 아내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 나름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지낸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하고 물으니 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따뜻한 미소를 가진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미란 씨였습니다. 미란 씨는 저와 같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고 저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집에 거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직접 기른 오이와 호박 몇 개였습니다. 혼자 사신다길래 좀 가져왔어요. 맛은 그저 그렇지만 드셔보세요. 그녀의 친절함에 고맙다고 인사하며 채소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미란 씨는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을 몇 년 전에 병으로 잃고 지금은 아들 준호와 함께 산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집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가끔 시장에 나가 직접 만든 손수건이나 청 가방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남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미란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손수건과 장식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이 좀 허술하죠? 그래도 저는 여기가 참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으로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자전과 나물 반찬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식사였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타른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깊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덤과 성재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말했죠. 미란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족 아닐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서로를 찾았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녀가 만든 물건을 도와 팔아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축제가 열릴 때는 함께 가서 전통놀이를 즐기기도 했죠. 미란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가족과 멀어진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의 만남과 관계는 꼭 혈연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미란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저에게 삶의 또 다른 방식과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호를 처음 본 건 한여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어머니 정미란 씨를 도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키가 크고 체격도 단단했지만 무엇보다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틈날 때마다 마을에 내려와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제 집 대문을 두드리며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제 집 지붕이 조금 낡아서 눈이 쌓일 때마다 물이 새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유독 추워서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준호는 마침 어머니를 보러 마을에 내려와 있다가 제가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이런 추운 날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그는 저를 말리며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위험한 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지붕을 고치고 난 뒤 준호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늘 걱정하세요. 어르신 혼자 지내시다가 무슨 일 생기시면 어쩌냐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어머니랑 저랑 상의했는데요. 가능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외롭지 않을 테고 어르신도 덜 불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준호는 어르신도 가족 같은 분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울컥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들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저와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 정작 제 아들은 제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도 드물 있으니까요. 성재도 바쁘다는 걸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끔은 준호와 비교하는 제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 성재의 입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의 제안은 솔직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정겨운 대화가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그렇고 성재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찾아왔을 무렵 저는 결국 정미란 씨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이 점점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미란 씨는 제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집이 조금 춥긴 해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와 준호는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벽에는 미란 씨가 직접 만든 손수건과 소박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장난스럽게 저를 부르며 이제 저희 집에 계신데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럼 난 내가 내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좋겠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와 준호와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침이면 미란 씨가 따뜻한 된장국과 갓 지은 밥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작은 텃밭에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바쁜 날이 많았지만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어 저를 데리고 시장이나 근처 산책길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곳도 괜찮지만 가끔 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우리 같이 다녀요. 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작은 가게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미란 씨는 항상 저를 세심히 챙겨주셨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챙겨주시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생강차를 끓여주곤 하셨습니다. 그녀는 늘 어르신,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마음 편히 계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준호, 미란 씨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어야겠어요. 이제 저희 집은 아버지 덕분에 더 따뜻해졌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출근길에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가 계셔서 힘이 나요. 그 말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미란 씨와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재와의 관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곳에서는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준호와 미란 씨는 제게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집 안은 장작불 덕분에 따뜻했죠. 전화벨이 울렸을 때 평소처럼 북내 사람이나 미란 씨의 친척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성재예요. 그는 한동안 망설이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드리기 어려운 걸 알지만 아버지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없이 기다렸던 연락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너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며칠 후 성재가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성재보다 훨씬 마르고 어딘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성재는 어색해하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미란 씨를 여보라고 부르고 준호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성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는 성재에게 따뜻한 국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성재 씨, 아버지께서 늘 기다리셨던 거 아세요? 오늘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도 성재에게 친근하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버지가 늘 형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성재는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웃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아들이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풀리며 성재는 준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성재에게 도시 생활과 가족 이야기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성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조용히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돌아왔으니 됐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성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의 일, 회사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저를 떠올리며 느꼈던 죄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떠나는 순간 성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성재를 만난 이후에도 저는 미란 씨와 준호와 함께 지내며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미란 씨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준호는 출근 전 늘 저를 찾아와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미란 씨와 저는 오후가 되면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그 채소로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제 미란 씨 가족이 되셨네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이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늦봄 오후, 저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부드럽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날이었죠.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성재 형님 생각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재가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떠오르지. 하지만 요즘은 내가 곁에 있어서 괜찮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제는 성재 형님보다 제가 더 효자 아닙니다. 저는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미란 씨와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성재와의 재회 이후 제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더 편안해 보이세요. 성재 씨도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미란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성재가 보낸 문자가 오면 저는 조용히 읽으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지만 이전보다 자주 안부를 묻고 때로는 미란 씨와 준호의 안부까지 묻곤 합니다. 미란 씨는 점점 더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은 대추차예요. 몸에 좋아요. 그녀의 정성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하루를 더 따뜻하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한 가지씩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오징어 볶음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오늘은 그걸로 준비했어요. 저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건 하나예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성재 씨를 그리워하시겠지만 여기서 저와 준호는 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고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주셨어요. 그녀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재는 예전과 달리 저와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미란 씨와 준호 형님은 잘 계세요? 저는 성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고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몇 달 후 성재는 더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가족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점점 저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란 씨와 준호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시간이 나면 내려갈게요. 준호 형님과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어느 봄날 오후, 성재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까지 함께였죠. 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성재는 아내와 딸을 소개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아이가 제 딸,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녀는 아직 말을 잘 못했지만 저를 보며 환히 웃었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미란 씨와 주로도 성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성재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미란 씨의 환대에 점점 마음이 풀어진 듯했습니다. 준호는 성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성재도 준호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성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제가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성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는 우리 다 함께 더 나은 날들을 만들어가자. 성재가 가족과 함께 자주 찾아오면서 제 집은 전보다 더 따뜻하고 활기찬졌습니다. 미란 씨와 준호도 성재 가족을 환영해 주었고 어느 순간부터 두 가족이 하나로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손녀가 준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삼촌, 이거 뭐예요? 준호는 손녀에게 상추를 쥐어주며 이거는 상추야. 삼촌이 직접 키운 거야. 먹어볼래?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를 받아들고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성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넜습니다. 형님, 잠깐 시간 되세요? 동네 막걸리 집에서 한잔 하시죠.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궁금해서 창문 너머로 살짝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막걸리 한 잔씩을 들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신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시죠? 예전에 아버지가 혼자 지내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성재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형님이 자주 찾아와 주시면 아버지께는 그게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시간이 흐르며 성재는 점점 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문할 때마다 직접 시장에서 산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성재와 둘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산에 데려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했던 거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저는 이제 노년의 삶을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란 씨는 여전히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준호는 일주일에 몇 번씩 저를 산책에 데리고 나갑니다. 성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손녀를 데리고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은 성재가 손녀와 함께 앉아 있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혼자 계셨던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인생을 길고 복잡한 여정으로 느껴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산골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제가 느꼈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는 성재와의 관계가 회복될 거란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란 씨와 준호, 그리고 성재의 변화는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씨와 함께 살아가며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따뜻함을 통해 잃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었죠. 준호는 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며 항상 챙겨주었고 성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성재와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제 손녀를 데려와 저를 소개했을 때 저는 다시금 가족의 연결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미란 씨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준호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저녁 식탁을 채워가고 섬재와 그의 가족이 들를 때마다 손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물론 성재와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희망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 삶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성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